스토리텔링의 기법 제6강 추리소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나마 셜록 홈즈나 에거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 최초의 추리소설이 탄생하던 시기부터 폭발적으로 이 인기를 견인했던 굉장히 위대한 탐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작품이 거의 범람하듯이 퍼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수수께끼 풀이로서 추리소설이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화면을 끄겠습니다. 자, 발전하게 된 추리소설들. 그런데 이 발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들이냐면, 이제 해당된 추리소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의 트릭이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추리소설이 수수께끼 풀이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좀 더 어렵고 복잡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동시에 또 한 가지 제약이 걸리죠. 뭐냐면 다른 작가가 사용했던 트릭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정신 능력이란 게 결국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당시의 추리소설은 거의 수천 수만 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른바 그때 당시 나왔던 고전 추리소설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닫힌 세계 추리소설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닫힌 세계란 건 딱 폐쇄된 어떤 세계를 뜻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여지가 끼어들 틈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험실에서 엄정한 어떤 과학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실의 환경은 굉장히 제한되고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어떤 특정 성분을 채취할 때 여기에 바람이 막 스며들어서 쉴 새 없이 그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방 안에 있는 어떤 입자를 채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실험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방 안의 공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그 자체로 가둬놓은 후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뭔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추리소설 역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트릭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될 수 있으면 변수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실험실 공간처럼 아주 엄정하게 공간 자체가 딱 닫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산화하는 어떤 독을 사용한 살인사건이 있다고 치죠. 이 독은 사람의 몸에 바르면 곧장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을 잃거나 굉장히 죽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 독을 갖다가 바른 후에 열을 갖다 씻어낸다거나 다른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이 트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실험실 공간처럼 엄정하게 일상 공간과 분리된 조건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를 작용하게 됩니다. 추리소설의 트릭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걸 실험실과 같은 엄정한 닫힌 공간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실제 세계에서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추리소설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수수께끼 풀이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으니까요. 또 다른 한계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풀이로서의 소설이 과연 어떤 예술적인 가치,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술적인 창작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추리소설은 오랫동안 일종의 유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제집 같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답을 알아낸 순간 이 문제를 우리가 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삶 속에 큰 의미로 남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놀이거리 혹은 오락거리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곤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게 가장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실험실적인 공간, 닫힌 공간이 유지가 되어야만 살인사건이 성립되는 이렇게 복잡한 트릭들을 다루는 건 그냥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수께끼가 교묘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그게 재미니까, 그 소설을 읽는 이유는 이 교묘한 수수께끼를 읽는 재미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 풀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께끼 풀이의 허술함, 바로 이것이 이전 고전적인 추리소설들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한계 중의 한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수만 종의 추리소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는 진짜 독창적인 트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잘 찾아보면 이전에 이미 그 트릭을 사용했던 작가가 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면 일단 반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트릭들이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수수께끼 풀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범죄 수사 기법은 19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의 혁신적인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의 경찰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소설의 초창기에는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사건들이 과학적인 방법론, 이를테면 홈즈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그런 방법론들이었죠. 그러니까 홈즈는 경찰들이 이 수사 기법을 만들기도 전에 의사였던 작가 코난 도일의 지식에 힘입어서 이미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던 탐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실제의 경찰들이 훨씬 더 발전된 형식으로 자신들의 수사 기법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응용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트릭 자체가 허술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면, 작가들 자체가 만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관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다음 법적인 지식도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일가를 이룬 작가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모든 작가가 그런 능력을 갖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추리소설은 트릭 자체는 굉장히 교묘한데 이 트릭이 법정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인 후에 이 사람을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사건들, 이런 형태의 소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장의 대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변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그 시체를 해부해 보면 그게 실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허술한 추리소설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걸출한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플 아트 오브 머더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이전의 고전파 추리소설들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속속들이 밝혀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사용된 트릭들이 너무나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작가들이
허술한 트릭을 동원하는 추리소설들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소설들이 동어반복, 거의 표절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테마의 수수께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챈들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플 아트 오브 머더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추리소설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추리소설들,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탐정의 형태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하드보일드 탐정, 비정파 탐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 PPT 자료에 써놓은 것처럼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새롭게 탄생하게 됐는데, 이 소설들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비정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식의 명명이에요. 하드보일드란 건 뭘까요? 하드보일드는 아주 딱딱한 계란을 뜻합니다. 완숙 형태의 계란이에요. 퍽퍽하고 아마 지금 계란 완숙 같은 거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퍽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설을 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체의 꾸밈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말, 뭐 감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소설 쓰기를 뜻합니다. 소설 쓰기의 방법론으로는 하드보일드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게 탐정 소설로 넘어오게 되면 하드보일드 탐정은 보다 독특한 장르적인 관습을 갖게 됩니다. 어떤 관습이냐?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탐정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두운 뒷골목, 고독한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경찰들과도 대립 중이고 경찰들이 이 남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람들 뒷공문이나 캐는 쥐새끼 같은 탐정이라고. 그리고 범죄 조직도 그를 싫어합니다. 이 도시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을 믿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을 위험에 처하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중절모, 트렌치코트를 입은,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굉장히 비정한 거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상당수가 남자 탐정들이었죠. 예. 하드보일드 이런 소설들을, 이러한 장르적인 관습을 담은 소설들을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초의 추리소설은 영국에서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일단의 새로운 작가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추리소설을 보고 자란 추리소설의 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추리소설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자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추리소설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발견한 추리소설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해보죠. 세계는,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해진 겁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국가의 체제는 이전에 전근대 사회와는 확실히 다르게 현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새삼스럽게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의 부패, 관료들의 부패, 경찰이라든가 공권력 조직의 무능함,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현대적인 인간들. 앞선 시간에서 저는 홈즈가 이러한 도시적 인간의 어떤 형태를 드러내는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드보일드 탐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깔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새로운 요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류팽의 직업은 뭐였죠? 궤도신사 류팽. 도둑입니다. 도둑이자 신사죠. 자, 홈즈의 직업은 뭐였죠?
탐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탐정이란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한자 그대로를 풀이해보죠. 찾을 탐, 그리고 아마 쫓을 정인가? 뭐 정탐할 정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쫓고 조사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디텍티브가 됩니다. 디텍티브란 건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조사관이란 뜻이에요. 외국에서 영어로 디텍티브라고 하면 이건 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디텍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홈즈는 자기 스스로를 범죄 조사관 혹은 영국 경시청의 범죄 자문요원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일을 통해서 홈즈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었어요. 홈즈는 오직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 것만을 낙으로 했습니다. 홈즈는 그 사건의 풀이를 통해서 돈을 목적으로 그 사건을 풀이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홈즈에게 복잡한 사건을 가져와주는 의뢰인들이 있긴 했죠. 그런데 이 의뢰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돈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재밌는 수수께끼를 들고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게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를 돕기까지 했죠. 오직 수수께끼 풀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홈즈의 직업이 탐정이었을까? 왜냐하면 직업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 직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성립될 때 현대적인 의미의 직업이란 건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홈즈는 탐정업을 통해서 먹고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소설을 잘 읽어보면요. 홈즈는 유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니까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드보일드 탐정의 시대, 즉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탐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직업적인 탐정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직업적인 탐정들은 정말로 의뢰비를 받고 그 의뢰비만큼 사건을 수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이전에 오직 미스 마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에거스 크리스티의 탐정들 같은 경우에 포아로와 미스 마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 마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골의 할머니예요. 포아로는 마찬가지로 포아로는 약간 홈즈보다는 직업적인 탐정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이 탐정으로서의 업을 계속함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굉장히 그 횡재처럼 큰 돈을 지불하는 의뢰인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간혹가다 있는 경우고요. 그런데 하드보일드 탐정의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직업으로서의 탐정의 요소가 훨씬 더 부각됩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범죄 사건을 조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수께끼 풀이,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을 풀이하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수단입니다. 어떤 점에서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도출됩니다. 고전파 추리소설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낭만파 추리소설. 수수께끼 풀이 그 자체의 흥미를 느끼고 복잡한 사건을 풀이하는 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낭만적인 인간들이 추리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시대. 그런데 비정파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탐정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신의 생계수단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네가 받는 의뢰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 지금 나의 범죄 사실을 눈감아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악당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인공을 회유하려는 악한 세력들, 건달들, 경찰들, 그를 붙잡아서 거의 고문에 가깝게 괴롭히면서 네가 아는 걸 불라고 하는 경찰들, 혹은 우리 사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그를 잡아다가 위험에 처하게 하는 폭력 조직들.
이 사람들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드보일드의 탐정들은 돌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이것은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약속받은 의뢰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하드보일드 탐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죠. 아마도 이것은 자본주의의 초기 시절에 탄생했던 낭만파 탐정들과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고착된 그 뒷세대 하드보일드 탐정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수수께끼 풀이 역시 돈 문제가 깊이 관여하게 된 거죠. 돈 문제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문제가 단순해지니까 생계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드보일드 탐정에게 있어서 수수께끼 풀이란 건 생계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계만으로 이 하드보일드 탐정을 파악하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생계란 건 자본의 문제, 자본과 이익의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참 사건을 조사해 나가다가 드디어 사건의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러자 네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인물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어떤 탐정이 그 돈을 받고 그냥 사건을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런 소설들에서 우리는 좀 일단 맨 처음 느끼게 되는 건 시시하다는 생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흥미를 잃게 되죠. 왜냐하면 전혀 이 소설의 인물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때문에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탐정들은 상당히 독특한 위상을 점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요소로서 자신이 얼만큼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직업적 사명감과 윤리입니다. 첫 번째, 직업적 사명감. 나는 받은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누군가가 제안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업으로서 내가 이 일을 택한 사명감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드보일드 탐정들의 매력이 가장 빛나게 되는 지점은 맨 처음 사건 수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일당이 얼마, 조사비는 얼마고 사건 해결했을 때는 얼마며 수수료는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많은 수의 하드보일드 탐정들은 그런 것들을 모른 척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을 맞이하게 되면 의외로 카타르시스가 굉장합니다. 멋있거든요. 정말로. 왜 우리가 아마도 이러한 요소들의 매력을 느끼는 건 요즘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업적인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감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청소부분들 혹은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직업적 사명감이란 건 좀 씁쓸한 지점도 있습니다. 씁쓸함을 불러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지금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우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그 직분에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윤리로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네가 너의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너는 한 달에 정해진 월급 얼마간을 200~300을 받게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네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탐정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윤리에 가장 충실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드보일드 시대의 탐정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자본주의에 순취된 어떤 인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드보일드의 탐정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입니다. 이른바 이야기하는 도덕, 모랄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하드보일드의 탐정들은 사실은 건달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 조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저 순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물은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도 많은 추악한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어쩌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혹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패한 경찰들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입장만 취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정들은, 상당수 하드보일드 탐정들은 그 인물을 대변해주는 가장 궁극적인 윤리 한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탐정은 절대로 여자와 아이는 해치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든가, 또 어떤 탐정은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친구라고 믿는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원리들이 지속적으로 부서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을 속속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탐정들은 그 딜레마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윤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민의 흔적이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추리소설의 수수께끼 풀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자극적인 어떤 트릭, 실험 공간 같은 수수께끼 풀이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를 이 남자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끝에 우리는 끝내 어떤 현대적인 영웅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무조건적으로 정의롭고 도덕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그는 끝내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마지막 윤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주 눈물겹고 감동적인 거죠. 저는 이것이 복잡하게 고착화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작가들이 끝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그냥 언제까지나 올바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한쪽에게 올바른 일이 다른 한쪽에게는 아주 잔인한 폭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드보일드의 탐정들은 적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윤리 그 한 가지를 지켰다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긍지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고전 시대의 탐정들은 상당 부분 영웅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만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죠. 저는 그게 세계가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의 소설의 주인공들, 그 이전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신화 속에서 많이 보아왔던 신화적인 영웅들, 홍길동이랄까, 헤라클레스랄까, 이런 인물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끝끝내 자신의 존재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진 현대 세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영웅이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영웅적 인간에서 영웅적 인간이 탄생하기 어려워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의 영웅성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윤리, 그 마지막 윤리를 붙잡고 늘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웅은 이전에 우리가 익히 봐왔던 굉장히 초월적인 힘을 가진, 초월적인 능력과 도덕관념을 가진 그런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저버릴 수 없는 무언가 하나를 끝끝내 붙잡고 늘어짐으로 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어디까지나 인간이긴 하지만 어떠한 영웅의 면모를 보이는, 즉 영웅적 인간에서 인간적 영웅으로의 치환, 그 변화가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현대적인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은 이러한 논리에 상당히 부합하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히어로 영화들에서 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슈퍼맨은 영웅적 인간입니다. 아니, 그는 어떤 면에서 인간을 초월한 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의 이야기만큼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인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트맨이죠. 이 배트맨이 하드보일드 탐정들에게서 상당 부분 아이디어를 얻은 히어로입니다. 배트맨의 행동 양식은 하드보일드 탐정들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하드보일드의 탐정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고민들입니다.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범죄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가? 다크나이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배트맨은 스스로 오명을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걸 택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은 하드보일드 탐정들의 여러 가지 그 모험들에서 자주 발견되던 부분들입니다. 흥미가 있으신다면, 저는 하드보일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떤 유를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비로소 추리소설은 문학적인, 예술적인 성취를 얻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고전파 추리소설과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추리물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끝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장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